연예계의 폭군, 영화계의 네로 황제, 연예계의 세도가, 이 말들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임화수. 당시 영화계는 그를 두고 투쟁형의 인간이며 그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치밀하고 명석한 두뇌를 구사하여 무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오른 노력형 인간이라 평했습니다. 그에 대해 흔히 알려져 있는 바로는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2인자이며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그리고 자신의 보스와 부하들을 배신한 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임화수에 대해 영상을 만들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50년대 영화 잡지에 실린 임화수가 기고한 글들을 보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일자무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자무식인 깡패 출신의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곽영주 경무관을 뒷배삼아 연극 및 영화계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하나, 폭력과 권력으로만 영화계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술계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조용한 방법으로 임화수를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에서 임화수의 행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본 자료를 바탕으로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2인자 임화수가 아닌 연극 영화계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임화수의 모습에 다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영화와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성장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921년에 출생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1924년 음력 1월 10일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 출신으로 농부 권병달의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권중각. 2살 때 아버지가 사망 후 어머니가 임씨와 재혼 후 임화수로 개명하였습니다. 훗날 원로 여배우 복혜숙은 그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화수의 이붓아버지인 임서방은 일제 때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1극장의 학사였다. 화수는 낮에는 깃대를 들고 공연을 광고하고 저녁엔 극장 안에서 과자 등 군것질 할 것들을 팔았다. 그가 자라서 유명하게 깡패짓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마음을 잡으라고 최요한 씨가 쓴 마음의 샘터라는 책을 사다 주기도 했다. 임서방이란 사람은 일제시대 때 극작가 및 극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자세한 정보가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혜숙이 말하는 임서방이 극작가 및 극단장 임서방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단순히 극장에서 악사 및 조라치 일을 하던 임서방을 말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어린 임화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극장, 악극단, 예술가, 그리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건달, 평범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극작가 임서방이 그를 양자 삼아 임화수라는 예명을 지어주고 그를 알려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임화수와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지켜보았던 신상현, 일명 신상사. 그는 임화수에 대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임화수는 사실 주먹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극장의 주인으로 연예계의 대부로 성장한 배경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TV 드라마 등에서 난폭하고 비열한 인물로 그려졌지만 그것은 제가 봤던 임화수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어린 임화수에게 있어 악극은 가난한 현실을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도피처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렸을 때 아역배우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열고 30년대의 악극 광고를 찾아보았으나 그의 이름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극장 주변에서 소매치기 및 작물죄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그는 재판장에서 건달계에서 몸을 담다가 당시 보국대를 모집하고 있어 일시 도피책으로 쓰리, 절도를 해서 감옥소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첫 오점을 남깁니다. 해방 후에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이 미비하나 비화 제3공화국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책에는 임화수는 일제시대 제1극장 사원으로 일하고 8.15 해방과 동시에 기획부장이 되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해방 후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그는 1947년 악단 뻐꾹새 공연의 진행을 보다가 나중에 무궁화 악극단에 입단, 극단장 최남용과 함께 공연 기획을 맡게 되고 최남용으로부터 악극단 단장을 넘겨받아 활발하게 공연을 올립니다. 어쩌면 그는 극장 사장이 아닌 배우가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수 콩쿨 대회에 참가해서 나그네 서름을 부른다는 기사가 있기는 하나 영남일보 주최로 대구 공회당에서 열렸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선 확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 동부특별지대에 가입을 하는데 훗날 악연으로 끝나게 되는 이정재와 연을 맺게 되는 것도 이때입니다. 이때 그의 인생에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1950년 4월 17일 그의 첫 부인이며 같은 악극단 소속 무용단원 겸 배우로 활동한 정은숙. 그녀는 부산에서 낮 공연을 마치고 혼자 외출하겠다고 나갔는데 당일 밤 공연에도 돌아오질 않아 임화수와 단원들은 그녀를 찾아 나섰는데 17일 오후 4시에서 6시경 송도 제2해수욕장 바위 틈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부검 결과 자살로 판명.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해방 후에 월남.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 49년엔 무궁화 악극단에 입단. 50년 1월에 임화수와 부부관계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명랑한 성격의 탐정소설을 좋아했다는 그녀는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많이 우울했었고 임화수와 연을 맺기 전엔 자살 기도를 몇 차례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단원들은 둘의 사이는 매우 다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에는 임화수는 자신이 입은 양복을 벗어 시체의 얼굴을 가려주며 통곡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단원들과 함께 부산 및 대구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공연을 열었는데 이때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당시 특무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극단을 이끌며 군 위문 공연을 다니는데 특무부대장 한충렬의 소개로 이철승을 알게 되고 나중엔 연극배우 김동원도 알게 됩니다. 서울 수복 후 그는 영화 촬영기사 출신의 이창용이 운영한 제1극장을 염가에 불어받아 극장의 이름을 평화극장으로 개명합니다. 나중에 임화수, 이정재와 독청 활동을 같이 한 천비용이라는 사람은 원래 제1극장 운영권은 이정재한테 있었는데 임화수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합니다. 그가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린 건 1953년 서울시 극장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였습니다. 54년 1월 19일 그는 극작가 유치진을 회장으로 자신은 사장이 되어 예술15라는 예술 주간지를 창간합니다. 유치진과 어떻게 해서 연이 닿았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가 악극단 단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안면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가 사장이 되어 발행한 예술15엔 당시 반국 예술 기조에 대한 의견도 실려 있지만 햄릿, 대학교의 연극반, 현대무용, 연극평론, 해외 극작가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6년에 휴간, 1957년에 속간하는데 대표는 유치진에서 임화수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휴간을 했는지 대표가 왜 바뀌었는지는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1959년 9월 문총에서 발행한 문화시보를 인수하여 예술시보로 통합해서 속간합니다. 이때도 발행인은 임화수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글자를 모르는 무식쟁이가 잡지를 왜 창간했냐는 것입니다. 혹자는 단순히 감투용으로 창간했을 거라고 하겠지만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연, 예술가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책, 잡지, 신문은 한자 혼용이라 대부분 단어들을 한자로 표기하여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해방 당시 12살 이상 전체 인구의 약 78%가 문맹이었고 문맹 퇴치 정책을 펼쳤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화수가 특무대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원로 여배우 복혜숙이 그에게 책을 선물했다는 것과 그의 격리비서 문금순 씨가 그가 메모하는 것을 보았다는 구절, 그리고 4.19 혁명재판에서 검찰 논고에 한자로 주소와 나이를 적지 못했다는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는 한글은 읽을 줄 알았으나 한자 읽는 법, 글씨 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글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글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955년엔 그는 이승만과 친분이 있던 기자 출신의 강일매와 다른 악극단 대표들과 함께 악극 부흥을 모색하고자 한국연예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안에 만들어진 것이 가극단 자유, 코리아 악극단입니다. 원래 취지는 민간 제작 자본의 결핍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연예계를 부흥시키고 국민 대중의 예술 섭취와 건전한 오락으로서의 강력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임화수는 자유가극단 창립 시 가수 김정구, 남인수, 백설이, 희극배우 양훈, 양석천을 스카웃했고 무용가 최승희의 제자였던 김민자를 안무 선생으로 채용, 무용 단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임화수 씨는 깡패지만 한 가지 좋은 거 있어. 배우들 월급 안 떼먹었어. 다 부산서 월급 날짜면 부산 가지. 월급 날짜가 데려다주고 우리 자유가극단 노라노 의상이야. 노라노. 임화수 씨가 그런 게 있어. 덧붙여 김민자는 한국연예 주식회사의 음악무용연구소 소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극단 코리아 악극단은 무료 위문 공연 강행으로 인해 결성 2년 만에 재정난으로 해체가 됩니다. 재정난도 재정난이지만 악극은 이제 영화와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에 밀려 인기가 시들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영화입니다. 그가 첫 제작한 영화는 1957년 9월 18일에 개봉한 최무룡 주연, 유현목 감독의 잃어버린 청춘. 유현목 감독은 생전에 이 영화를 기점으로 형식주의에서 벗어났으며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필름 소실로 인해 이 영화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영화계는 혜성처럼 등장한 이 젊은 사업가에게 열광했습니다. 한 영화배우는 누가 이 메마른 영화계에 이 연예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누구냐? 임화수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을 하면 할수록 고독했습니다. 그의 주변엔 유독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도록 노력했습니다.